과학적 자기의 연구.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원래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책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되게 어려운데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강연 듣고 하면 쉬워진다, 이해된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수학을 일찍 가서 포기한 사람이고 제일 잘하는 건 국어밖에 없는데요. 이 두 친구 때문에 약간 열받습니다. 두 친구가 너무 국어를 잘해갖고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라. 어쨌든 간에 과학이 우리 일상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과학을 알아야 인문학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걸 공유하려고 다시 나섰습니다. 그저께 공무원 생활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자랑이 뭐였냐면 병가를 쓰지 않았어요.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목감기가 들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생화학을 공부했고요. 생화학이 뭔지 모르고 공부했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그해 유학 온 사람들이 좀 둥글게 앉아서 너 뭐 할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멋진 얘기들을. 거의 수명 된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남들이 안 한 이야기를 하겠다 막 생각하는 게 그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이제 세상에 만든다라고 어디 있겠어요. 나 누군가 썼겠죠. 근데 와 보니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가 막 한국에 쓰이고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하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들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그 연구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너무 바쁘고 또 시민들도 바쁘고 둘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은 보통 자연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필요하고 그 접점이란 것은 뭐 복덕방과 같은 거죠.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요. 여기에 통영에. 길거리 다니면서 집 팔아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복덕방에 가면 복덕방 아저씨가 누가 파는지 누가 사고 싶은지 알고 있으니까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고 이제 첫 해에 딱 말을 했는데 정말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될 줄은 몰랐어요. 10년 동안 공부하다 오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서는 거의 뭐 한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 처음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 내가 문을 쫙 열었는데 바글바글해. 내가 어떻게 저 교토까지 앞으로 걸어갈까? 걱정을 하고 귀국해가지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사람들의 사회를 봤더니 문을 딱 열면 한 서너 명이 둥글게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난 이런 책 쓰고 있어요. 그러면 책은 내가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막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얘가 좋고 막 한 거죠. 심지어 내가 얘기했는데 자기 책이 써요. 어떤 과학자는 자기가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상관이 없고 책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좀 책을 좀 더 많이 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워낙에 시장이 작고 사람이 없다 보니 경쟁이 없다 보니까 좀 시장을 좀 키우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때 우리한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정재승 교수예요. 그러니까 스타가 하나 있어야 되라고. 스타가 있으면 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확 넓혀지잖아요. 근데 그 스타가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했던 프로그램이 책을 읽읍시다 라는 것도 같고 우리나라에서 과학 대중화를 시작시킨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감사하고 책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책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이정모 관장이 이제 글을 쓰고 책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불후의 명작을 쓰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이 본인 말로 좀. 시간이 없잖아. 그게 뭐냐면 불후의 명작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우린 도스토옙스키 아니잖아요. 우리 빨리 많은 걸 쏟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 친구 교수들 보면 심지어 제 첫 번째 책 달력과 권력 갖고 딱 보더니 아유 뻔한 거 쓰셨네요.
내가 한번 위축돼서 책 안 낼 뻔했어요. 니네가 쓰지 그랬냐 그러죠. 교수들 보면 내용 갖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딴 게 짜집기 하고 쓰는 건데 뭔가 불후의 명작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불후의 명작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후의 명작을 쓰겠다는 거랑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서를 쓸 때는 자기 전공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좁거든요. 생활학생들은 요만큼밖에 몰라요. 조금만 넘어가면 일반 시민과 똑같아요.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완벽하지 않은데 내놔도 되겠어? 이런 거죠. 과학이란 건 원래 그러면요. 내놓으면 사람들, 동료들이 다 고쳐져요. 논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중서를 간다 그러면 남들 책 내면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존경받고 싶고 하고. 근데 그래서 강조하는 게 나는 절대로 불후의 명작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지만 넌 쓸 수 있겠지. 너는 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쓰지 마. 다 쓰지 말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자라는 의미로서 불후의 명작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다들 알잖아요. 자기의 한계라든가 자기의 역할을 그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재밌는 게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과학은 굉장히 괴리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전문화되고 과학자들은 과학자끼리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넘어오게 해서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짐을 좀 덜어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칼럼을 쓸 때도 신문 칼럼에 최근 와서 과학자들이 되게 약진을 했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쓰다가 요즘은 안 쓰고 있는데 인문사회 쪽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장이 강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일단 팩트 체크가 안 되면 뭐 이종모 관장이 썼다 하더라도 제가 봤는데 팩트 체크가 안 됐으면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최소한의 어떤 공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학자의 글들을 신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모 관장 글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이제 서평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처음 내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서평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되게 칭찬하는 글로 썼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에디팅을 해가지고 되게 멋진 책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식의 이제 그 논조를 썼고 더군다나 이제 독일어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유니크한 우리에게 독보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쓰면서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이 문제였어요. 이종모는 짜집기의 대왕이다. 굉장히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정리를 잘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 엄청 받았어요. 너희 싸웠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고 그런 조절을 잘 하고 그러셨는 되게 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직도 인쇄를 또 받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팔리는.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때는 혼자 써서 집 드라이브라고 100메가짜리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그걸 한국에 보냈어요. 머릿말까지 다 해서 내 저자 소개까지 사진까 넣어서 근데 사라진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저도 뭐 학생에서 책이 나오겠어 하고 잊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잠깐 왔었거든요. 후배 회사에 놀러 가고 있었는데 어떤 출판사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의 뭐 대학교 선배라고. 그러니까 둘이 멍하니 있기 뭐하니까 물어보죠. 뭐 하세요? 저 출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책 하나 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달력과 권력이요. 그랬더니 내가 방금 도배사에서 보고 왔는데 그랬잖아요. 무시했어요. 나도 모르는 책이 어디서 나와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 막 먹고 아침에 늦게 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신문을 쫙 펼쳐놓더니 이종모가 너 이종모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적됐던 원고를 누군가가 보고서 이걸 왜 안 내? 하고 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챗 GPT, 그 디플이라고 딥엘 라는 번역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교육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기독교 잡지에 연재를 하는데 그걸 써봤어요. 시편 121편 갖고 3분짜리 설교를 써주세요. 엉터리 설교가 나와요. 근데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 가지고 3분짜리 설교를 써주세요.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한 번 더 바꿔봤어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을 가지고 쓰는데 저 지방에 있는 친구가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에 가게 됐다. 그 친구를 위한 3분짜리 설교를 써달라 하니까 되게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가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다른 대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점점 하고 있습니다. 또 디플도 제가
재밌게 써봤는데 제가 한국말로 썼어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번역시키고 그걸 다시 독일어로 번역시키고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시킨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시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안 나와요. 훨씬 좋게 나와요. 언어가 돌아가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옛날처럼 막연하게 공부하고 글 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구나. 세상은 정말로 빨리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점점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내겠다.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책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지식은 널리 있는데 질문을 조합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책을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책도 보시고 강연도 많이 보셨고 그럴 텐데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과학기술이 아주 밀집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다른 무엇보다 과학과 기술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굉장히 빠른 정보는 책이 아니라 강연이거든요. 지역에 계시다고 좀 등한히 하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저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과학자의 강연을 좀 많이 보시면서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어떤 큰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그 인류가 긍정적인 유토피아로 향해 갈 건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갈 건지 궁금합니다. 저 타고난 낙관론자가 이정보 관장입니다. 예. 비관 논문 해보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과학 기술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좀 더 치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95% 정도의 기술이 있대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게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이야기보다 다른 게 더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괜찮거든요. 이 탄소 배출이 넷제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다가 갈 텐데 우리가 다 미래 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마어마한 고통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좀 윤리의식, 세대 확장적인 다음 세대를 더 고민하는 윤리가 더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 생기는 건 부작용이었던 거고 과학과 기술 덕분에 우리가 태어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는 한 10억 명 정도일 거예요. 지금 지구는 80억 명이잖아요. 이 방에 40명이 있다면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5명밖에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야 되니까 저와 4분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덕분에 이 80억 명이 된 사람이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부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이런 우리가 위기에 닥쳤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기술들은 문제는 또 기술로 과학과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투자하는 거죠. 과학과 기술에서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뭐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극복은 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가 많은 걸 생산을 해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못하면 플랫폼이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글이, 아마존이, 네이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그 속에서 진행하고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인공지능도 그들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내 권리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SF가 그리는 그 디스토피아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려면 판단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민주주의에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글 읽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자기 수단이 되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게 우리의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984 같은 데 그려지는 그런 디스토피아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만 한마디만 덧붙이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인간관계의 마지막은 배신이란 말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인류 문명의 마지막은 결국 파탄일 거예요. 영원히 이 문명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의 말을 좀 빗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지구 생태계나 지구를 봤을 때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요소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작은 인간 문명이 거의 90%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중을 시키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른 생태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방해를 하고 독점해가지고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인간 문명의 멸망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류 문명이 멸망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다른 동물권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우리 중심의 문명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넘기면서 그랬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